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근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분의 박시원 영역입니다. 자, 최근 저희 이제 지난주에 뵙고 나서 일주일 동안 사실 좀 다이나믹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어제 다이나믹했죠. 오늘도 그렇고. 그렇죠. 다이나믹하다가 또 오늘은 또 급반등이 나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또 시장 코멘트도 좀 간략하게 드리고 또 종목 상담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시장에 대해 궁금하신 점, 종목에 대해 궁금하신 점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인시대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프닝 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지금 좀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지금 좀 시장 코멘트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 말씀 주신다면 좀 어떨까요? 그렇죠. 어제 뭐 폭락했다가 다행스럽게 코스피는 어제 하락폭에 반 돌렸고 코스닥은 거의 다 돌렸어요. 맞아요. 결국은 어제 이제 공매도 후폭풍 영향이 컸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상당히 어제 공매도가 재개된 시점 자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또 미국 시장이 나스닥 시장이 급락한 상태에다가 그렇죠. 또 국내 정치적인 불확성이 제기된 상태에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생각보다 공매도 후폭풍이 엄청 심했습니다. 그렇죠. 전일 1조 한 3천억 정도 매도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다행히 오늘은 반 정도 줄인 것 같아요. 한 7천억 정도 줄었는데 거의 뭐 5년 만에 이제 전 종목들이 좀 재개가 좀 됐으니까 그동안 공매도 를 치려고 했던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에 집중적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어요. 제가 신의 한 수를 통해 가지고 한 달 전부터 대차 잔고가 급증하고 있다. 저도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올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대차 잔고가 늘어난 종목들이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인데 2차 종목들이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심했죠. 저는 올라가면서 단계적으로 공매도가 좀 쌓이지 않겠나 했었는데 거의 뭐 바닥권에서 내다 팔다 보니까 충격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좀 더 이제 차츰차츰 공매도가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시장 영향은 4월 달까지는 좀 길게 보면 영향을 좀 미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사실 공매도 영향도도 충분히 있었다고 좀 판단을 하는 것도 저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것들 중에 지금 글로벌이 사실 우리만 빠지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물론 오늘 많은 되돌림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전에 하락 이전에 우리 포함해서 뭐 일본 증시도 안 좋았고요. 아시아 증시를 넘어서 이제 미국 증시, 유럽 증시는 독일이 좀 특별하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사실 뭐 또렷하진 않았거든요. 독일 제외하고는. 전반 이 글로벌이 다 안 좋았던 형태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좀 들고, 그럼 이제 앞으로가 좀 중요할 텐데 사실 이제 오늘 반등이 이제 반등의 출발이다. 이제 앞으로는 위로만 갈 거야 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근거가 좀 빈약하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나와 있는 이번 주에 남아있는 일정들도 상당히 굵직한 게 많고요. 그러니까 해소돼야 될 지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는 지점은 우리가 지금 어떤 포지션을 구축한다라거나 종목에 진입을 할 때 고민해야 되는 시장의 요소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해소되는 모습을 좀 하나씩 볼 때까지는 예를 들어 투입할 현금이 있는 분들은 좀 관망하는 필요가 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겠고,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반등이 출발할 때 이제 10시 좀 넘어서 주요 이슈가 있었던 게 정치 악재에 대한 해소였습니다. 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기대감이 그대로 적용이 되었던 거고, 이 일정 또한 이번 주에 있죠.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도 그렇고 미국 증시도 그렇고 좀 많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좀 지나가고 나서,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수가 올라가면 모든 종목이 올라가고 지수가 내려가면 다 내려가는 구조거든요. 이 구조가 좀 끝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개별 종목들이, 개별 섹터들의 가지고 있는 재료들이 시장에 주가 퍼포먼스에 발현되는 때가 실제로 증시 정상화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 시점이 한 다음 주 정도쯤이면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거든요. 이런 지점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번 주에 약간 좀 완화되는 쪽이지만 일단 관세 부분 자체가 4월 2일 날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공매도는 이제 차츰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래도 이번 주 정도까지는 최소한 영향권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지수가 급반등이 나왔던 포인트 자체는 우리 김건희 의원이 얘기했다시피 탄핵 심판 일정이 확정이 좀 되면서 맞죠. 떴거든요. 결국은 이 부분이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날 결정이 좀 되는 거니까 이게 국내 시장의 어떤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불확성 자체가 어느 정도 좀 거치는 거니까 시장의 네. 방향이 결정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좀 출발을 해볼게요. 유튜브에서 문의를 주신 것 같습니다. 신세계 20만 원이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자, 일단 종목을 보면은 사실 매수하신 시점 자체는 그다지 좋지 못하죠. 신세계가 어떤 기업인지는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국민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내용 자체는 좀 생략을 하더라도 어떤 측면이냐면 이제 신세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요 사업이 유통에 좀 몰려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장세가 그다지 또렷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고 업황 자체가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그리고 유통에 대한 점유 자체를 신세계가 가지고 있던 거를 온라인에서 많이 가져갔습니다. 근데 그 온라인에서 신세계가 살아남았느냐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온라인에서 살아남았던 그 점유를 가져갔던 기업들이 오히려 주목도를 더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트로 보자라면은 20만 원은 그런 구간이에요. 이때면은 저점 한번 잡았었고 다시 또 저점을 지키니까 올라가네? 또 저점 온 것 같은데 이런 지점 잡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인데 사실 이런 지점, 이런 가격대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 한번 깨고 내려가잖아요. 여기 다시 돌파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구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지지와 저항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데 신세계는 이런 측면에서 사실 기대감이 지금 큰 게 별로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최근에 이게 왜 올라온 건가요? 라고 보면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신세계 회장이 직접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서 이거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로서 좀 수혜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정도가 불러일으켰을 때 신세계 그룹주들이 같이 올라갔던 측면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내용과는 그다지 상관없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 단기 모멘텀을 가지고 뭐 대응하는 트레이딩 정도의 전략이야 뭐 유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타점 잡으신 것처럼 저가 매수해서 보유하는 거는 그다지 효율적이지 못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게 큰 비중이 들어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시장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신세계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섹터가 다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는 좀 기다리셨다가 이거 회복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럼 회복되는 구조에서는 이제 15만 5천 원, 뭐 16만 5천 원, 이 정도 구간까지는 저는 회복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이때 오면은 저는 팔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 비중 넣어서 기간 투자해서 기다리면 효율적일까요? 이런 질문도 같이 주시는 걸로 저는 판단이 듭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보다는 지금 이 자리에서 탈출을 하려면 그러니까 상방으로 더 많은 주가 퍼포먼스를 보여주려면 신세계 정도 되는 기업들은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근데 당장에 그럴 가능성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지점. 그리고 중장기로 보유했을 때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등장할까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단계에서는 크지 않다라는 지점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저는 이 종목은 반등 시에 매도하셔서 걷어내신 다음에 지금 이제 많이 내려와 있는 섹터들 있죠.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다 보니까 좋은 애들도 많이 내려와 있단 말이에요. 그쪽으로 눈을 좀 돌리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쪽이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반도체 레거시 쪽 보세요.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도 반등하려다가 시장 하락 때문에 과락이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좀 타겟 변경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 매도하자 이 정도 의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 진단해 드릴 종목은 하이브를 올리셨습니다. 24만 3천 원에 10% 매수하신 분이에요. 약주당 8천 원 정도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인데요. 엔터 종목은 현재 시장에서 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쪽이죠. 일단은 관세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쪽이고, 특히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BTS가 조만간 완전체로 좀 돌아올 거니까 이제 그런 또 기대감도 가지고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격 메리트가 없어요. 수익의 기회가 별로 안 나와요. 업종 대표적인 엔터 관련 종목의 맏형이니까 충분히 맏형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사가 지금 올해 주가 수익 비율 이제 PR이 거의 40배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YG라든가 YG SME PR이 24배예요. 근데 예사가
40배라고 그랬으니까 JYP가 17배입니다. 이 종목은 결국 뭐냐? 주가 못 갑니다. 결론으로. 이게 수익의 기회가 안 나와요. 예. 이게 PER로 따지면 지금 40배라는 거죠. 현재 시장 여건 종합주가지수가 거의 최저치, 코스닥 시장도 거의 최저치까지 내려온 시점에서 PER 40배 적용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모멘텀은 괜찮아서 주가는 안 떨어지죠. 앞서 BTS 완전체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또 한알령이 조만간 뭐 4월달, 5월달 정도에 해제가 좀 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기대가 엔터 관련 종목들이 좀 대표적으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가 작년도 실적 안 좋은 부분 자체는 반영됐고, 대부분 다 올해 엔터는 작년도보다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런 또 부분들이 작년 차트를 보시면, 그렇죠? 작년 그 12월 달부터 1월 달, 2월부터 다 계속 올라왔어요. 차트 보시게 되게 되면. 올해 1월 달에 주가가 19만 원이었잖아요. 지금 24만 원입니다. 코스닥 시장이 어제 주가 급락을 하면서 1월 2일 수준까지 내려왔어요. 최근에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까지 올라왔던 것 자체를 다 반납을 했어요. 근데 이 종목은 20% 올라왔다는 거죠. 즉 미리 선 반영됐다. 그리고 밸류 자체가 비싸다. 40배 수익의 기회가 안 나온다. 맥시멈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시냐면 이게 올해 실적 기준으로 해서는 현재 주가는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요. 봐, 여기 나와 있잖아요. PER이 37.9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와 내년도 좋아질 거니까 예사가 올해 내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실적 기준으로 해서 주당 EPS가 9,000원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 회사 적정 주가는 27만 원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현재 23만 원대에서는 거의 수익의 기회가 안 나오죠. 차트로 본다 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이 26만 원 가면 부딪히잖아요. 그 다음에 길게 본다 한다 하더라도 회사가 과거에 뭐 31만 원대까지 간 적이 있는데 2023년도 그래서 상승 여력이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회 수익도 적고 현재로 봐서는 주가도 안 떨어질 것 같고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잘해야 이 종목은 25, 6만 원 정도가 목표 수익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답답할 것 같다. 좋은 주식이지만 이미 주가가 선 반영됐다. 그래서 현재 기술적으로 본다 한다면 26만 원 정도 언저리가 목표 주가가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22만 원대 정도가 지지선이 설정이 좀 돼 있으니까 여기는 지지가 좀 될 겁니다. 여기서부터 치고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 종목은 매매를 한다 한다면 22만 5천 원대에서 매수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25만 8천 원, 26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그런 또 전략적으로만 짧은 밴드 내에서 접근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수익을 낼 수 있지 않겠는데 그 이상 기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주식이다. 이 정도로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유튜브 스튜디오 드래곤 47,000원에 10% 가격이 애매하네요. 좀 더 가져가 볼까요? 라고 이야기 주셨어요.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괜찮은 종목으로 봅니다. 특히나 지금 중국에서 불어오는 모멘텀들이 있죠. 특히 문화 개방에 대한 모멘텀들을 직접적인 수혜에 대한 가능성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먼저 꼽을 수 있는 게 엔터랑 미디어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미디어 쪽 같은 경우는 직접 수혜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에 있던 드라마가 중국 진출하게 됐을 때 제 기억으로는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2020년도 전후로 좀 기억이 납니다. 총 18편의 드라마가 중국에 집행이 됐었고 그 중에 총 6개가 스튜디오 드래곤 제작이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중국에서 기대하고 있는 한류에 대한 열풍, 한류 미디어에 대한 열풍을 그대로 수혜로 받았던 이력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일단 국내에서 점유도 스튜디오 드래곤이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중국으로 다시 진출한다는 이 기대감도 그대로 지금 불러일으켜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최근 시장 보게 되면 급락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은 별로 안 빠집니다. 이런 지점들이 어떤 측면이냐, 다른 섹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가격이 빠지려고 들면 저가 매수세가 즉시 유입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돌이켜서 보면은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말라있는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엔터미디어는 상대적으로 강세가 또렷하다라는 측면인 겁니다.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이거 중국 관련 이제 이슈가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재료가 좀 크다라는 거고 여기서 속된 말로 하면 빠그라지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속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지속이 됐을 때는 저는 상단이 6만 원 정도 구간까지는 충분히 열린다라고 봐요. 근데 제가 이 상담 드릴 때마다 이야기 드립니다만 이건 지금의 뷰예요.
도중에 뭐 중국의 문화 개방 스탠스는 외교의 차원이 크기 때문에 대외 변수가 많습니다. 가다가 예를 들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얘는 바로 익절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시로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종목인 거고, 여기서 안 되겠다 싶으면이 뭐냐면 중국에서 문화 개방 한다더라 좋다더라 한한령 해제한다더라로 가다가 아닌데 이런 구조가 나오면 바로 이제 수익 실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열리는 거는 저는 중기관점에서 6만 원 정도는 충분히 대응하셔도 될 것 같은데, 중간에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이 차이만 스탠스가 바뀌는지만 체크를 하시면은 특별히 어려운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 저는 쭉 가져가시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47,000원은 이 단기 박스에서 저점 레벨이에요. 그렇게 비싸게 산 건 아닙니다. 이 밑으로 보니까 좀 비싸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거 화면을 좀 넓혀서 다양한 차트의 각도로 보면은 이 밑에 레벨이 오히려 너무 싼 구간이다. 지금 산 가격은 그다지 비싼 구간은 아니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지점만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리가캠 바이오를 올리신 분입니다. 123,200원에 15% 매수하신 분입니다. 현재 99,000원이니까 약 20% 정도 손실 구간에 있으신 분이에요. 예, 오늘 그래도 4% 정도 좀 올라왔죠. 이 정도부터 차트를 보시게 되면 13만원대에서 계속 2월달부터 지금 흘러내렸던 주식인데, 현재 바이오 종목들은 그나마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은 그래도 알테오전이죠. 알테오전 이제 고점 최근에 이제 제로가 노출되면서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다가 다시 밀렸다가 다시 지금 거의 박스권에 다시 상당 근처까지 올라오고 있는 종목인데, 리가캠 바이오는 그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진해요. 현재 지금 바이오는 딱 지금 작년도부터 거의 대장주 성격만 움직이잖아요. 알테오젠, 그 다음에 리가캠 바이오가 좀 꺾였고, 삼천당 제약이라든가 ST팜이라든가 종목들은 약간 꺾였죠. 그리고 HLB가 최근에 신약 개발에 또 문제가 있으면서 좀 차트 자체가 깨졌고, 그래서 예전 같으면 바이오 종목들이 대장주가 가게 되게 되면 전반적으로 중소형 신약 개발 회사들도 함께 움직였잖아요. 근데 요즘은 딱 옥석의 구분이 좀 됩니다. 예전과 다른 흐름이죠. 바이오 종목들 매매한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딱 알테오전, 리가캠 바이오, ABL 바이오, 뭐 그렇죠. 그렇던 종목들 위주에서 핵심 5, 6종목들 범위 내에서 매매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중소형 바이오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좀 많이 떨어지면서, 올해 그들 기업들은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또 자금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자 자금 조달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다만 이제 주가가 높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증자를 한다 하더라도 시가총액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증자 비율을 조금만 한다 하더라도 2, 3천억 정도 자금은 쉽게 조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리가캠 바이오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이잖아요. 근데 10%만 증자한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3천억 정도 증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 3천억짜리가 자금 조달 천억하기 위해서는 30% 40% 이상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점이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리가캠 바이오는 그나마 여러 가지 회사가 지금 ADC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 수출을 많이 해놓은 회사잖아요. 다만 아쉬운 게, 회사가 수출 계약건을 보시게 되게 되면 2019년도부터 아마 13건에 걸쳐서 8조 원 이상의 기술 수출을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그것도 다 2023년도까지예요. 작년도 주가가 많이 올라갈 때는 전혀 새로운 파이프라인과 관련해가지고 신약 개발 관련된 계약 체결이 없어서 한두 건 정도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알테오전 같은 거 계속 재료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가는 좀 올라왔지만은 새로운 어떤 2024년도 이후에 새로운 기술 제약 체결권이 없으면서, 라이센스 아웃이 없으면서 좀 그런 것 자체가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고요. 알테오전 다음으로 주가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제가 보기에도 리가캠 바이오인 것 같아요. 이쪽에 ADC와 관련된 플랫폼 기술에서는 탁월한 기술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주가 자체가 지금 완전 추세 자체는 이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이 종목이 빠진다 한다 하더라도 11만 2, 3천 원 정도는 유지가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고점 돌파를 시도해 볼 수가 있는 건데, 최근에 주가 떨어지면서 박스권 하단까지 내려와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 좀 해야 되겠죠. 현재로 봐서는 우리 시청자의 매수한 가격대가 12만 3천 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가격에 사셨네요. 지금 뭐 가장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는 쪽이 지금 12만 원대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저항선을 좀 대공할 것 같은데, 코스닥 시장에 여전히 뭐 저점권의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고, 이 종목은 나름대로 또 기술력 가지고 있는 회사고, 그래서 충분히 현재 다중바닥은 충분히 형성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바이오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대차장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회사는 대차장구는 꽤 늘어났어요. 근데 어제의 공매도는 거의 없었어요. 어제
공매도가 없었다는 자체는 많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공매도를 집중적으로 나왔던 종목들은 앞으로 나옵니다. 어제 전체 거래대금 거래량에 비해서 30% 이상 넘어간 종목은 공매도가 어제 집중됐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 종목들은 오늘도 어김없이 나왔어요. 일부 이제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중에서 거래가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들은 오늘 공매도가 안 나왔겠지만은 이 종목은 대차장고는 좀 꽤 늘어났지만은 어제 공매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에서 공매도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예, 공매도가 나온다 한다 하더라도 현재 지금 대차장고를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12만 원 정도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현재 수급 여건 자체는 문제가 없다. 보시고 비중이 15% 정도 좀 되니까 현재 충분히 저점이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5%라든가 10% 좀 물타기도 충분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오늘 뭐 양복이 좀 나왔고 직전 작년 12월 달에 저점과 그 다음에 11월 달에 저점 위에서 근처에서 양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저점이 나온 게 아닌가. 일단 12만 원 정도 언저리 정도를 현재 기술적인 반등 목표치로 보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문의 주셨고요. SKC 13만 4천 원에 10%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자, 일단 SKC 매수를 어떤 동박이라든지 이런 측면의 모멘텀을 보고 기대하신 건 아닐 것 같고, 자회사인 앱솔릭스가 개발하고 있는 유리기판 모멘텀으로 최근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지점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수를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SKC를 들여다보려면 유리기판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안목이 좀 있어야 됩니다. 실제로 SKC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에 올라갔다가 조정받았던 품목들, 이 현상 자체가 유리기판으로 형성된 모멘텀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지금 유리기판의 필요성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쓰던 게 이제 실리콘류, 플라스틱류 기판인데, 플라스틱류 기판 같은 경우는 데이터에 전달하는 속도 자체가 유리기판 대비 40%가 느립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전력 손실률이 발생해요. 지금 보면은 AI 반도체가 발전이 될 때마다 이야기 같이 나오는 게 항상 이 전력 쇼티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기판에서조차 전력에 대한 소모량이 커진다라면 당연히 비효율적이게 되겠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유리기판입니다. 플라스틱 기판 말고 유리기판을 쓰자, 이 얘기가 나온 건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열에서도 더 강합니다. 발열이 발생했을 때 기판이 휘는 것 같은 현상도 발생하는데 유리기판은 거기서 그런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왜 유리기판을 지금 못 쓰느냐? 사실 나와 있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지금 개발된 유리기판은 완성은 됐고 쓸 수 있는데 양산이 안 됩니다. 굉장히 비싸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비용을 절감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양산 단계에 돌입하고자 들어간 기업들이 꽤 많죠. 대표적인 게 지금 SKC 자회사 앱솔릭스가 있고, 여기가 선두주자예요. 왜냐하면 올해 말쯤 되면은 그러니까 4분기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유리기판 양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고, 실제 기술 개발을 AMD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스트조차도 되게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뭐 추가로 LG 이노텍이라든지 삼성전기 같은 기업도 유리기판 참여하고 있고요. 근데 다만 양산 단계를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6년 이후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가장 가시권 안에서 이 유리기판 모멘텀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기업 누구냐 했을 때 당연히 SKC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유리기판 타겟으로 보면 SKC는 잘 사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얘네가 이렇게 한번 쭉 올라가고 나서 조정받고 또 올라가고 조정받고 하는 이 주가가 움직이는 폼에서 이런 종목들은 제가 항상 이 모멘텀 플레이 할 때 이야기 드리지만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대응을 잘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유리기판 팔고 있나요? 안 팔고 있습니다. 그럼 뭘 기대하고 있는 거냐? 앞으로 유리기판을 잘 개발해서 시장의 선두주자로서 점유율을 차지해 나갈 거라는 기대감, 그리고 이 분야에서의 매출이 굉장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막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따라 들어가는 옳지 않고 조정 나올 때 매수가 좋은 건데, 지금 타점 자체는 저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고 봐요. 근데 사실 이렇게 밑으로 분할로 사서 올라갈 때 파는 게 베스트인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근데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는 좀 뒤로 놓고 보자라면은, 이 자리에서 산다고 하는데 100%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갈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 이렇게 모멘텀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로봇이나 유리기판 좀 비슷하다고 봐요. 내가 지금 이 타점에 들어가서 올라가는 걸 기대했지만 내 원하는 대로 올라가지 않는다라면 걷어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다, 나는 이 모멘텀 플레이가 아니다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려갈 때 뭘 생각하시고 나중에 유리기판이 개발되고
그리고 개발되기 전 가시권 내에서 좋은 모멘텀에 대한 이슈들이 더 많이 등장하고 거기서 발생한 노이즈들은 주가가 상방으로 이동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거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봐야겠어요? 중장기로 볼 거면 이제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언제 살까를 고민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모멘텀 플레이 할 거면은 이전에 잘랐어야 되는 거죠. 되게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최초에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타겟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종목 자체를 잘 골랐는가가 중요한 건데 종목은 전 잘 보셨다고 봐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단기 타점을 잡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좀 잔소리 아닌 잔소리 먼저 드린 거고요. 사실 저는 이거 그냥 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별 문제 없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레벨 정도라고 한다라면은 이 정도 구간이 되겠죠. 이 정도 구간에서는 저는 추가 매수 한 번 정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큰 비중 들어가신 게 아니다 보니까 이 10만 원 구간 정도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시장 주도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반등 나오기 쉽지 않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10만 원 주변으로 갈 텐데 이때 한번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평단을 쭉 낮춘 다음에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양산 단계 들어가게 되면은 생각보다 주가가 빠르게 좀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재료들이 남아있다라는 거를 좀 두시고 그리고 제가 양산 단계 4분기 얘기 드렸는데 좀 더 길어질 수 있겠죠. 기간 투자 좀 길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밑으로 빠졌다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들만 잘 이해하시고 간다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이라는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이네요. 6,500원에 20% 매수하셨는데, 실적이 좋은데 뭐 추가 매수할까요? 그런 내용과 함께 올리셨네요. 추가 매수 이유할까요? 물어보셨어요. 20%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추가 매수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실적은 좋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예사 업종이 스포츠웨어 쪽이죠. 이제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그런 어떤 특별한 쪽에 직접 보니까 마케팅을 직접 소비자하고 하는 다이렉트로 하는 그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출은 꽤 많아요. 매출액 3천억대에다 영업이익 300억이고 300억 정도 대충. 그다음에 시가총액이 1,800억이면 우리 시청자님이 얘기했던 대로 주가는 쌉니다. 작년도 영업이익 249억, 올해 349억, 매출액 성장률은 대체적으로 한 10% 정도 성장. 근데 제가 왜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추가 매수는 안 했으면 좋겠다 하냐면요. 어떻게 이 회사가 업종 자체가 의료 쪽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내수 쪽이고, 앞서 특화했던 쪽은 뭐 요가라든가 필라테스라든가, 그쪽 요즘 많이 활성화 좀 되고 있지만은, 그쪽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의료 쪽에 크게 보면 의료 쪽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의료 쪽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의료 대표적인 회사들, 국내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뭐, 한섬이라든가 신세계 인터넷이라든가 그다음에 미국의 OEM 시장 쪽에 기대고 있는 영업미역이라든가 한세시럽이라든가 JS 코퍼레이션이라든가 관련 종목들의 주가 수준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들 종목들이 근데 영업미역 OEM 우리 대표적인 기업 PER 단위로 4배, 5배밖에 안 돼요. 근데 회사 실적은 좋은데 작년도 주당 EPS가 600원, 700원이잖아요. 작년도에 700원, 올해 예상 실적 한다더라 900원이요. 작년도 실적 기준에서 PR이 9배입니다. 근데 앞서 영업미역이라든가 영업미역도 스포츠 의료용품이지 않습니까? 있어요. 아웃도어 형태. 그들 회사와 비교해보면 결국 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식이라는 자체가 상대 가치가 있고 싸다 비싸다는 것 자체는 상대 가치가 있고 절대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절대적으로 보면 시장의 평균 PR로 비교해본다 한다면 10배인데 예산은 6, 7배 되는 수준이니까 싸요. 우리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근데 이제 업종으로 비교해본다 한다면 앞서 우리 업종의 대표적인 회사들이 4배, 5배밖에 안 되는데 이 중소형 회사가 현재 7배, 8배라고 그래 싸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예컨대 자동차 업종의 현대차, 기아차가 PER 기준에 4배, 5배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는 싼데 미국에 있는 GM이라든가 포드 회사들의 PER이 5배, 6배밖에 안 되거든요.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할인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목은 그런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주가가 별로 매력이 없어요. 차트 좀 보도록 할 건데 이 차트도 지금 이 종목이 작년 10월 달에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모르겠지만 급등한 이후에 계속 행보잖아요. 실적이 우리 시장이 알고 있다는 자체는 대부분 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회사가 또 약점이 뭐냐면 전환사채 물량이 보니까 약 313만 주, 전환 가격이 6,319원짜리가 올해 1월 31일부터 전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딱 이 가격이잖아요. 근데 물론 이 가격에는 안 나오겠죠. 왜? 가지고 있을 때 어떤 기회비용도 있기 때문에
약 7,000원 정도 넘어가면 7,000원, 7,500원 정도 넘어가게 되면 전환사채 313만 주 물량이 출회가 된다는 거죠. 가능성 500 이슈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예사가 이제 보니까 어제 날짜로 예사가 이름이 바뀌네요. 잭시믹스라는 회사. 잭시믹스가 아마 이 회사의 상품의 브랜드인 걸로 알고 있어요. 새롭게 출발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또 이미지 변화 차원에서 이름도 바꾸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어떤 차트로 봐서는 현재 주가가 지금 계속 보시면 작년 12월 달에 지금 누워 있잖아요. 이 회사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적정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현재 주가가 특히나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좋은 종목들 급락한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종목은 별로 주목 못 받아요.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늘 반등 나왔지만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내일이라도 팔아가지고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봐요. 추가 매수는 최소화하지 마시고 저는 반등 시점에서 매도하고 교체하는 전략이 현재로 봐서는 유리하지 않겠는가. 반등은 지금 안 나오지 현재로 봐서는 거의 올라가면 밀리지 않습니까? 이 가격대가 워낙 누워서 그런데 6,800원대 언저리 정도예요. 이제 그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 선에서 짧게 좀 대응을 좀 하시고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그런 자금이 있으면 다른 종목적으로 포트폴리오 다변해서 접근하는 전략. 대체적으로 6,800원, 7,000원 정도 올라가면 밀리니까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예, 시장은 좋으니까 주가는 떨어지지 않는다. 다만 기회 수익이 적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문의 주셨네요. 재룡전기 47,000원에 10%. 추모에 추매하고 싶은데 얼마 선에서 해야 할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재룡전기라는 기업의 현재 상태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은 23년도 후반부부터 해서 작년이죠. 작년 한 중반부까지 주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이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제품은 뭐냐면 중저가형 변압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력 설비들이 굉장히 잘 팔리죠. 특히나 변압기단이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데 이 잘 팔리고 있는 거는 지금 수출 데이터상 꺾이지 않고 계속 수주가 늘어나고 있는 건 초고압 변압기예요.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HD 현대일렉트릭이나 LS 일렉트릭, 효성중공업 같은 기업이 되겠죠. 근데 중소형 변압기들 있죠. 중저압 변압기들. 얘네들은 수주가 작년도 3분기부터 쭉 꺾이고 있습니다. 계속 둔화예요. 지금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오늘 이 방송 출연하기 전에 3월 전체 잠정 수출 데이터가 나와서 좀 보고 있었는데 중저압 변압기는 여전히 지금 꺾이고 있습니다. 하향 추세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차트에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죠? 7월까지 좋았다가 차트 같이 좀 화면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트 보면은 7월까지 좋았다가 이게 고도의 성장이 발생했을 때거든요. 쭉 빠집니다. 계속 빠지죠. 그리고 이 중간중간 반등이 나왔던 거는 이 변압기에 대한 수요, 좋은 모멘텀들이 발생했을 때고 실제로 그런 재료들이 발생하지 않았던 시기는 원형이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게 단기로 좀 너무 많이 빠졌어요. 어디서부터냐면 이런 구간은 지켜줄만 해요. 지금 수주장구가 좀 빠지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다고 해서 반토막이 났거나 반의 반토막 나거나 이런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36,000원 정도 되는 구간 있죠. 제가 표시해드린 구간. 이 정도 구간 레벨은 좀 지켜줘야 되는데 이게 시장 급락 나오니까 여기까지 밀린 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여기까지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6,000원 정도 레벨. 그러면 이거를 이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라면은 이게 딱 봐도 실적이 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모멘텀 발생했을 때 단기 거래를 해야 되는 형태지 이거를 끌고 가기에는 다른 지표들을 봤을 때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추가 매수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을까요?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비중을 더 넣는 선택보다는 저는 이거 36,000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정리를 하시고 다른 거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거 오셔가지고 지금 재룡전기가 될 만한 섹터들은 저는 사실 반도체 기회가 많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모멘텀 플레이 자신 있는 분들은 엔터주 같은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엔터미디어 같은 애들. 근데 지금 전력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말고는 사실 주가가 좀 하방 추세가 하방 압력이 받는 구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바뀌려면 수주가 다시 차고 이렇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수주 물량이 들어오고 새로운 계약건이 발생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이 주가 퍼포먼스가 작년 7월까지 나왔던 거는 다 미국향이었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 추가돼야 되는데 사실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측면까지 고려하면 결국 시간에 대한 로스까지 고려를 한다라면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은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력 설비도 보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갔다가 지금은 좀 모멘텀이 살아있는 애들이 몇 개 안 남았죠. 이런 구간 들어가면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반등 시에 매도하셔가지고 다른 종목을 보자. 이게 보다 효율적인 전략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DI를 15,700원에 7% 약간 좀 매수하신 분입니다. 오늘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10% 정도 급등했죠. 약 주당 한 2,700원이니까 거의 20% 정도 언저리 18% 정도 손실 구간에 있네요. 저도 조금 뭐 최근에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 저도 보고 있다가 오후 들어서 주가 급등이 좀 나왔는데 3, 4% 정도, 4% 정도 유지가 좀 되다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 좀 봐요. 예산은 이제 DI라는 회사는 원래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60%가 넘습니다. 싸이의 이거 아버지 회사인가요? 뭐 알려지는 회사이기도 한데 회사가 이게 주목을 받는 이유 자체가 작년도에 거의 3만 원까지 올라갔다 밀렸는데 HBM 반도체 장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회사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HBM3E와 그다음에 DDR5용 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해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향후에 차세대 SK 하이닉스의 이제 주력 최첨단 HBM4죠. 6세대라고 하죠. 아직 지금 생산에 안 들어가고 있는데 조만간 양산에 들어갈 것 같은데 여기와 관련된 반도체 장비를 현재 지금 퀄리티 테스트 단계에 있는데 거의 앞서 HBM3E 8단 12단 장비, DDR5 장비를 SK 하이닉스에 공급을 했기 때문에 거의 뭐 통과가 좀 되지 않겠는가, 뭐 그렇다 전망이에요. 또 실질적으로 회사가 작년도 SK 하이닉스한테 거의 한 2천억이 넘게 수주를 좀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그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작년도는 실적이 안 좋았는데 작년 4분기부터 이제 아마 흑자 전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작년도에 적자 난다 작년 4분기 때 이제 매출액 788억 원에 57억 흑자 났으니까 올해부터 이제 1분기 때 영업이 122억, 그다음에 2분기 때 126억 계속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작년도 2,140억인데 올해 4천억 더블 늘어난다는 거죠. 영업이익은 작년 1년 동안 31억인데 올해 527억 증가한다는 거잖아요. 증가한다는 것 자체가 앞서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를 받아놨기 때문에 거의 믿어도 될 겁니다. 다만 이제 HBM4와 관련된 것들이 이제 퀄리티 테스트 진행 중이니까 여기까지 통과가 되면 더 실적 성장률이 더 올라가겠죠. 근데 주가가 왜 떨어졌느냐? 회사가 보시면 올해 2월 20일 날 이때는 뭐 지수가 고점 나올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때 이제 2만 원대까지 올라갈 때 이때 이제 HBM 반도체 장비 공급 얘기가 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서 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장이 떨어지면서 주가가 12,000원 아래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진 이유 자체가 앞서 회사가 SK 하이닉스 쪽에 수주를 받았던 쪽이 자회사인 디지털 프론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를 IPO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IPO를 하게 되게 되면 미리 그 계획서가 올라와 있는데 증권 협회에 올라와 있는데 안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문인 것 같아요. 이게 쪼개서 상장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졌는데 그래서 상장 안 할 거다. 그러면서 그러면 주가가 온 게 아닌가. 결국은 이런 것들은 뭐냐, 쪼개기 상장, 분할 상장 자체는 아무래도 상법이 개정이 좀 되게 되면 이런 것들이 제한적일 건데, 근데 오늘 상법 개정안이 결국은 거부권 형성이 좀 돼가지고 무산됐죠. 향후에 어떻게 좀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상법이 통과가 된다 한다면 확실하게 자회사 상장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규제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수혜주로 부각될 수가 있겠죠, 이런 종목들이. 근데 현재로 봐서는 자회사 디지털 프론티어에 대한 상장 리스크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예수가 좀 됐으니까 주가가 좀 빠르게 회복되지 않겠는가. 오늘 급반등이 좀 나왔고 오늘 기관 투자가들이 한 14만 주를 샀네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한 8만 주 정도 팔아서 비중이 7% 정도 되니까 약간 뭐 13,600원 아래에 눌림목이 나온다 한다면 추가 매수 한 10% 정도 하셔가지고 현재로 여기서는 이제 올해 실적으로 봐서는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2만 원 훌쩍 넘어가야 돼요. 올해 500억 영업이익이 좀 나온 회사니까. 다만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매물층이 16,000원대 엄청나게 16,000원, 16,800원 사이에 포진돼 있으니까
여기서 아마 저항을 좀 받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충분히 올해 실적이 대폭적으로 좋아진 회사니까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가도 되지 않겠는가. 단기 목표 가격은 16,800원, 추가 매수는 16,000, 13,600원 아래권에서 비중이 적으니까 추가 매수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CS윈드 42,200원에 20% 매도 전망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CS윈드 사실 좀 요즘 암울하죠. 다른 섹터에 비해서 신재생, 특히나 해상풍력은 최근에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예, 내용을 좀 들어보시면 이해하실 텐데 CS윈드 매출 비중 보면 답이 나와요. 원래 CS윈드 매출 비중이 유럽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유럽향 매출 비중이 이제 40% 이상 차지하게 되면서 사실 거의 50%까지 올라갔었죠, 매출 비중이. 그래서 유럽에서 좀 자리를 잡게 됐고, 덧붙여서 덴마크의 블라트 인수하게 되면서 원래는 하부 구조물 그리고 블레이드를 별개로 하는 사업이었다라면 둘 다 통일화해서 같이 하는 사업 구조를 갖게 됐고, 한 번에 이제 수주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래서 2024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유럽에서는 그대로 잘 팔리고 추가로 미국에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4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한 63% 매출 비중이 미국으로 옮겨지게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등장했던 인물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에너지 단위 정책 보면 맨날 나오는 단어들 뭐예요? LNG, 원전 이런 거 나오죠. 다른 말로 하면 기존에 있던 에너지 정책들은 다 사실상 폐기 처분입니다. 특히나 제일 타격이 큰 게 태양광도 이제 비중이 좀 줄어들 거라는 예측이 많습니다만 해상 풍력은 대놓고 좀 억제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CS윈드 공시 보면은 계약 취소 나왔죠. 이거 미국 정책 단위에서 계약 취소한 겁니다. 미국 해상 풍력 까는 거였는데. 그래서 육상 풍력은 두고 해상 풍력은 치우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내가 투자를 할 때 중장기를 보든 단기를 보든 패권 국가의 정책이랑 어긋나는 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CS윈드를 분석 열심히 해서 작년 추석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 에너지 특별 방송이 있을 때 제가 CS윈드 막 소개해드리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내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블라트 인수해가지고 블라트에서 나오는 매출 비중도 굉장히 커져서 막 어닝 서프라이즈 나오고 그랬죠. 실제로 작년 그래서 8월에 보면은 막 주가 퍼포먼스 되게 좋았습니다. 이게 트럼프 등장하는 시점부터 해서 급락 나왔어요. 떨어지죠. 상승했던 구간과 하락했던 구간이. 사실 그래서 좀 억울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이 종목은 사실 이제 트럼프 집권이 이제 출발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에너지 정책들 보면은 LNG 신규 프로젝트를 지금 1월부터 임기 시작해서 이제 4월 초입니다. 6개 오케이 했고 더 올해 신규 프로젝트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럼 에너지가 어디에 초점이 있는가를 보게 되면 CS윈드 밥줄이 어디로 갈 건가가 보이죠.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노선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그건 CS윈드한테 결코 유리한 정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CS윈드 밥줄이 내수 시장에 국한되어 있다라면 영향도가 좀 그나마 덜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밥줄이 해외에 있는 측면 그리고 유럽, 미국의 좀 의존도가 높은 측면을 고려한다라면 이 종목은 사실 지금 들고 갈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지금 시장이 밀려서 많이 빠졌다라고도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이 괜찮았어도 혼자 내려갈 수 있는 종목으로 봐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해상풍력 전문 기업들 있죠. 베스타스 같은 기업들. 다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 해상풍력만 빠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다. 주가 바닥 잡으려면 어딘지 알 수 없다. 왜요? 실적부터 꺾일 거니까. 그러면은 저는 얘는 투자 가치가 그다지 없는 종목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거고 다소 아쉽지만 저는 정리하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에너지 단위에 좀 관심이 많다라면 에너지 관련 종목들을 사시려면 미국이 어디 에너지에 집중하는가를 보면 돼요. 주식,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도입되고 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을 때는 항상 미국의 에너지 정책이랑 똑같이 갔습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어요. 전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는 게 좋겠다 의견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종목은 삼성공조를 올리신 분입니다. 16,400원에 15% 매수하신 분인데요. 단기 중기 부탁드린다고 올리셨어요. 16,400원 현재 주가 14,490원이니까 주당 약 1,000원 정도 손실 구간에 있는 분이네요. 이 종목을 샀다는 것 자체는 액침 냉각 관련 재료를 보고 사신 거잖아요. 재료를 좀 사신 거고. 지금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이 별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습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뭐 지지부진한 부분도 있지만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 이슈 자체가 제가 3월 12일부터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업황 회복 개선 기대감 쪽으로 관심이 쏠렸다고 그랬잖아요. 시장의 관심이 그쪽입니다. 그래서 액침된 것과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아요. 제가 이 시간에 그 야인 히든 종목 추천해 들었던 GS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좋은 매도가 주가 못 가잖아요. 저도 지금은 이쪽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가 이거 괜찮다고 놀고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은 상대적 주가는 견조해서 주가 내려왔지만은 이 종목이 반도체 장비 대표적인 실적도 엄청 좋은데 액침된 가격에 저는 실질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는 저는 그 GST라고 봐요. 이 회사가 LG그룹과 LS그룹 쪽에 또 협력 관계도 갖고 있는 회사고, 근데 삼성공전은 저는 이 회사가 액침등과 관련 기술력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회사가 이제 액침등과 관련 쪽으로 부각된 이유 자체가 회사가 자동차 원래 본업 자체가 라디에이터라든가 오일 쿨러라든가 그쪽이거든요. 그게 이제 라디에이터라든가 오일 쿨러 자체가 오일을 좀 냉각시킨다든가 근데 그런 온도 조절과 관련이 돼 있어요. 앞서 이게 라디에이터라든가 오일 쿨러가. 그래서 액침 냉각적으로 세력들의 주가를 끌어올린 게 아닌가. 저는 실질적으로 그 GS라는 회사가 그런 예산은 이제 본래 GS라는 회사 자체는 이제 본업 자체가 이제 회사 칠러라는 온도 조절 장치가 있고 이게 실질적으로 그 IT 쪽에 온도 조절과 관련된 그 냉각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종목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액침 냉각과 관련된 삼성공조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당장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습니다. 다만 이사는 주가는 테마스 약간 어떤 제로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회사지만은 회사가 시가총액이 지금 1,300억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자본총계가 2,800억이고 부채가 없어요. 근데 예산을 보시면 매출액이 1,200~300억 단위로 인해가지고 수익성 지표가 안 좋아요. 영업이익이 100억이 못 넘어가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는 걸 감안한다는 주가는 비싸죠. 회사가 자동차 액침된 것과 관련된 재료가 반영이 안 됐으면 회사 적정 주가는 10,000원짜리 주식이에요. 다른 서현이하라든가 성우 하이테이라든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PER 단위로 지금 4배, 5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현재는 충분히 그런 액침된 것과 관련된 부분이 반영이 좀 됐다고 봐요. 다만 기술적으로는 앞서 GS도 좀 바닥권까지 좀 내려온 것 같죠. 현재로서 봐서는 충분히 이 가격대에 14,000원대 언저리 정도는 지지가 좀 될 것 같아서 기술적인 반등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이 최근에 20,000원대 정도까지는 계속 올라갔다 밀리고 그러는데 이건 돌파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현재 시장의 트렌드로 봐서는. 지금 액침된 것 관련된 부분이 없잖아요. 미국의 관련 액침된 것 관련 종목도 제가 차트 좀 띄워보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못 찾았거든요. 제가 찾아본 바에 하면 주가도 형편은 없어요. 관련된 종목들. 그래서 종목은 규적 반등이고 현재 봐서는 지금 매물층이 두텁게 포진되어 있는 가격대가 17,500원대 정도 되는 거니까 16,800원, 17,000원 언저리 정도를 기술적인 반등 목표로 보고 접근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거는 뭐 14,000원 정도 아래로 이탈을 한다면 약간 리스크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립니다. 네, 되게 오랜만이네요. 매수 문의가 있습니다. JYP 엔터 지금 매수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제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자리 저는 그다지 부담스럽지 않다라고 판단하고요. 실제 지금 자리 정도에서 제가 지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었죠. 그러니까 엔터주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멘텀은 대부분 이제 중국향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에 먼저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기 때문에 주가가 미리 올라갔어요. 다른 엔터주에 비해서 좀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컨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되고 있었고 4분기 실적에서 조금 이제 밀려난 감이 없지 않죠. 근데 저는 컨센을 너무 높게 잡았다고 봐요. 다른 엔터주들은 아직 턴어라운드도 안 됐는데 JYP 엔터가 먼저 올라오다 보니까 기대값이 너무 높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이 망가졌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턴어라운드 되면서 올라가는 시작점에서의 변동 구간이다. 어느 정도 매출 인식이 되느냐 품목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고. 근데 이거는 저는 시간 지나면서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요. 여기까지 빠질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부터는 저는 충분히 들어가서 좀 매수해 나가셔도, 그러니까 모아 가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JYP 엔터에서는 지금 주요 그룹이라고 하면 스트레이키즈라든지 트와이스가 있겠죠. 이번에 이제 스트레이키즈나 트와이스가 각각 이제 복귀해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는 측면에 대한 기대감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프로젝트 C라 그래서 중국
아이돌 그룹, 이제 보이 그룹을 런칭 준비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지금 중국에서 이제 문화 개방을 진행했을 때 바로 모멘텀을 받기에 굉장히 적합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고려해 봤을 때는 계속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영역이지, 지금 가격대가 저는 오랫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그다지 높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엔터주가 없는 분들은 얘네 너무 많이 올라가서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은 JYP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매물이 좀 쌓여가지고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등락이 좀 나오겠죠. 그럴 때마다 좀 빠지면은 추가 매수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셔서 처음부터 비중 세게 들어가지 마시고 좀 나눠서 하는 관점으로 보시면은 큰 문제가 안 될 종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정도 의견 드리고요.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고 중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만 코멘트 더해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자, 이스트 스포트입니다. 28,800원에 10%인가요? 비중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약 20% 정도 손실 구간에 있네요. 오늘 4% 넘게 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목들이 이제 차트가 다 이래요. 앞서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거의 지금 올해 1월달 수준 정도까지 지금 다 내려온 주식이잖아요. AI 소프트 관련 재료로 움직였던 주식이고, 이들 종목들이 이제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이제 트럼프 관세 얘기가 좀 나오면서 관세에서 자유로운 쪽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니까, 그래서 보시면 작년 12월달부터 해가지고 1월달 사이에 이들 종목들이 움직였던 겁니다. 근데 지금 물론 지금 여전히 트럼프 관세와 관련된 것들이 악재로 진행되고 있지만은 그때 한때로 움직였던 거예요. AI 소프트 관련 기업들이 실적 자체는 아직 따라주지는 않고 있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적자 기업들이 좀 많은 거고, 예사도 아마 자금이 좀 안 좋아서 최근에 보니까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네요. 교환사채 한 70억 정도 좀 발행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들 종목들, 물론 그렇다 예사가 적자 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매출 좀 있으면서 작년도는 13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래도 1,000억 정도 매출이 나는 회사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실적 자체가 따라주지 않다 보니까 계속 좀 재무내용이 안 좋아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들 관련된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테마성이 움직일 때 매도를 하고 나와야지 시장이 관심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지금 제가 신의 한 수시 때도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쪽이지만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좀 되고 또 상법 개정이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진행이 좀 되고 또 상장 폐지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가지고 이들 관련 기업들, 일부 이제 바이오 기업들라든가 AI 소프트 관련 기업들 제가 딱 지정을 했거든요. 그들 관련 뭐 2차 전지라든가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자금 조달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종목들. 그래서 또 이들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타켓이에요. 과거와 다릅니다. 일시적으로 테마로 움직였던 종목들, 요즘 뭐 국시간 종목들도 나오지만 개별 종목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공매도가 어제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이 종목도 어디 볼까요? 회사가 지금 대차장구가 이 종목이 지금 1%대에서 3% 정도 늘었네요. 많이 늘어났지 않지만 어제 3월 28일 날 18만 주 가까이 돼놨거든요. 그동안 대차장구 없다가 비율로 따지면 3%니까 많은 거죠. 회사가 발행 주수가 많지 않는 거니까. 올라가면 현재 주가 16,000원대에서도 대차장구가 갑자기 2배 가까이 늘은 거잖아요. 수량 자체는 많지는 않지만은. 그러면 이 종목이 만약에 2만 원이라든가 넘어간다 한다면 이제 공매도가 진행된 구간 쪽에서는 계속 매물 압박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짧게 좀 접근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현재로 봐서는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저점이 좀 형성된 게 아닌가. 그렇지만은 현재로 봐서는 일단은 기술적 지표 잘하면 매물층이 여기까지는 없거든요. 이 가격대가 22,000원도 언저리 되거든요. 22,000원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 봐서는 1차적인 목표는 비중 좀 축소할 수 있는 구간은 20% 정도, 18% 정도 좀 되는 수준이니까 2만 원대에서부터 약간 줄이시고 나머지는 22,000원 정도 이 가격대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가격대에서 매도하고 나온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가격대가 올라가게 되면 예사가 현재 시가총액이 2,000억이니까 20% 정도 올라가면 이 시가총액이 2,500억이에요. 그러면 예사가 2,500억 정도 되면 예사가 자본이 지금 800억밖에 안 되거든요. 올해 실적이 580억이네. 800억이 아니라. 그러면 시가총액은 몇 배예요? 6배예요. 시가총액 6배. 즉 PBR이 6배라는 거예요. 예사가 600% 프리미엄을 받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도 프리미엄이 높게 받고 있는데 AI 소프트 기업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아직도 안 따라주는데, 그래서 목표 주가는 1차 목표 2만 원 언저리, 그 다음에
나머지는 22,000원 정도를 매도 목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모레퍼시픽 108,500원에 비중 45% 문의 드릴게요. 라고 남겨주셨어요. 아모레퍼시픽 우리가 잘 아는 기업이죠. 화장품 기업입니다. 제가 오늘 명인들의 복귀에서도 화장품 코멘트를 좀 많이 드렸던 게 지금 3월 수출 데이터에서 화장품이 세게 올라왔어요.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좀 꺾이고 있었는데 일단 분위기 자체는 괜찮습니다. 화장품. 특히나 지금 원래 강했었던 APR을 비롯한 미용기기랑 같이 분위기가 괜찮아요. 이런 측면들을 좀 고려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 자체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이거는 위에서부터 사서 물려온 사람들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저한테 문의 주신 분은 완전 이 저가권에서 사셨어요. 근데 화장품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좀 끌고 가 볼만 하다라고 전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지금 아모레퍼시픽은 원래 중국, 그러니까 속된 말로 하면 몰빵 기업이에요. 근데 중국에서의 비즈니스가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중국 적자가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게 주가 퍼포먼스에 다 녹아 있습니다. 이거 월봉 보면 내려가는 거 보이죠? 엄청 많이 빠졌어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중국 의존도를 많이 줄이고 다각화 전략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력 브랜드가 대표적인 게 뭐 이니스프리 같은 것들이 일본에서 잘 나가고 있고, 또 미국향, 유럽향, 그리고 이제 아시아향이 매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나오는 손해들을 메꿔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또렷해지고 있는 게 25년도 하반기쯤 되면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조가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 속에서 더 중요한 거는 중국에 이제 새로 사업 비즈니스가 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 지금 나오고 있죠. 한알령 해제 기대감. 근데 이게 가시권 안에 들어오면 특히나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가 중국에서 잘 먹혔던 이력들이 있죠.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이 포함이 되는데 이쪽은 주가가 작동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는 단기 퍼포먼스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단기로 화장품 보실 거면 아모레 보면 안 됩니다. 지금 튀고 있는 애들 보셔야지.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끌고 간다라는 형태로 본다라면 아모레퍼시픽 기간 투자가 그다지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기간 투자죠. 기간 투자가 들어간다는 소리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가는 내내 등락이 나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모멘텀이 작동하면은 한 달은 쫙 급등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기간은 길지 않아요. 버티는 기간이 길어집니다. 근데 등락이 발생하는데 비중 45% 들고 갈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 좀 위험해 보입니다. 비중 좀 줄이고 가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어차피 지금과 평단 정도는 뭐 오늘 내일에서도 올라올 수 있는 이제 단기적으로 도달될 가격이기 때문에 손실 안 보는 선에서 비중 지금 들고 있는 거 한 반으로 줄이시는 게 좋아 보여요. 중장기 끌고 가려면 비중을 많이 넣게 되면 감정이 많이 개입됩니다. 최근에 증시 급락 나오는 거 보셨죠?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해서 뭐 급락 안 맞는 거 아닙니다. 중간중간 이런 노이즈들, 시장 노이즈가 발생할 거고 예상할 수 없는 제3의 변수가 등장할 거예요. 그럼 그럴 때마다 들고 가야 되는데 고비중으로는 그게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전략상 비중을 줄이셔서 가라. 이건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올해 이제 4분기 이후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잘 보셔야 되는 게 4분기 이후까지 갔는데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럼 더 홀딩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간 투자하시고 나서 그때에 다시 뷰를 좀 재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화요일 날 야인시대 출연하니까 이 시간 활용하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단위로 좀 질문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모레퍼시픽은 저도 지금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데 기간 투자의 매력도는 충분하다. 그래서 끌고 가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비중만 줄여서 가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다라는 의견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예, 자, 에코프로 주식을 30% 65,000원에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기다리면 올라올 수 있을까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뭐 다들 궁금한 사항이죠. 떨어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반등 나오면 어디까지 반등 나올지. 그렇죠. 뭐, 좀 안타깝죠. 뭐, 현재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제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한테 2차전지 물어보면 좋은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해서요. 아마 이토마토 전문가 중에서 2차전지를 부정적으로 얘기한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건데, 저는 1년 6개월 전부터 제가 2차전지 방송에 추천해 본 적이 없다고 그랬죠. 해서요. 제가 1년 6개월 전부터 중국 LFP 배터리 공급 과잉 얘기 나오면서 유튜브에서 얘기할 때 욕 되게 먹었거든요. 중국 앞잡이라고 얘기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런 얘기까지는 않더라고요. 제 말이 결국 이제 현실화 됐으니까. 여기다 최근 들어서 제가 공매도 신의 한 수를 통해서 2월 27일부터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대차전과 급증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계속 얘기해 드렸던 건데.
그 에코프로가 이게 그 에코프로 그룹의 지주회사니까 제가 이제 신의 한수 때도 제가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공매도가 대차장과 많이 쌓일까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나중에 밀려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제가 못 해주고 대충 넘어간 적이 있어요. 저는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종목에 대한 업종에 대한 편견은 없습니다. 제가 주식을 안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나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저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랬으니까 숫자도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그룹에서 가이던스 목표를 향후의 비전을 제시한 게 있었거든요. 2차 전지의 대표적으로 포스코 피체엠이 2028년도 8월 달에 전기차 판이 엄청 좋을 때 포스코 피체엠의 주가가 38만 원일 때 자기 회사들은 2030년도에 매출액 43조 원에 영업이 3조 4천억을 달성하겠다. 저는 그때서부터 제가 부정기획이라고 그랬어요. 딱 3조 4천억 얘기할 때 그 당시 포스코 피체엠이 시가총액이 30조 원이었거든요. 시가총액 30조 원이면 영업이익이 4조 3천억이면 단기수익이 3조 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PER이 10배가 넘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2030년도까지 2023년도까지 7년 동안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맥시멈 올라가 봐야 50% 100%도 못 가는데. 근데 에코프로는 어떠냐? 에코프로는 작년도 11월 8일 날 에코프로 그룹에서 전체 그룹 비전을 발표했다고 그랬어요. 에코프로가 지주회사니까 지주회사 전체 매출액이 32조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 그중에서 핵심 자회사니까 매출액이 25조 원.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가 6조 3천억. 에코프로 HN이 1조 원인가요? 그리고 합쳐서 32조 원. 그래서 제가 에코프로가 그러면 그룹 전체 32조 원 중에서 자회사 지분법 이익 관련해 가지고 지배주주 순이익, 지분율에 따라서 순이익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제가 2030년도 계산해 봤더니 2003 그렇게 그룹의 비전대로 한다 하더라도 이익이 1조 원 이상 안 나오더라고요. 단기 순이익이. 그렇게 계산해 보면 에코프로 주가가 지금 시가총액이 이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요. 시가총액을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 하나의 지주회사로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가 6조 5천억입니다. 그러면 제가 에코프로 현재 그룹사 지주회사 중에서 이 회사가 시가총액 비싼 회사가 어디인 줄 아세요? HD 현대입니다. 자, 현대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조 8천억이에요. 에코프로보다 더 싸요. 자, HD 현대가 어떤 회사입니까? 현대중공업 조선 회사들을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그 다음에 현대 오일뱅크라는 회사, 아직 비상장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회사가 5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에코프로가 HD 현대보다 지금 HD 현대는 배당도 많이 주거든요. 시가총액이 비쌀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죠? 답이 나오죠. 지주회사 비교를 해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 자산 가치가 반영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제 말은 무슨 말이냐? 에코프로 주가 지금도 엄청 비쌉니다. 제가 실은 에코프로는 제가 2023년도 액면분할 하기 전에 제가 그 해 12월 달에 다음 해 한승열차라는 그런 어떤 시청자 포트폴리오 프로그램 진단해 드릴 때 포트 편입할 때 제가 에코프로를 가장 먼저 당시 2만 원짜리죠. 주가 올라가기 전에. 그때 제가 4종목 중에 한 종목을 편입했던 종목이 에코프로에 주가 싸다고. 그 돈 주식이 이제 15배 정도가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는 2만 원 정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데 지금은 그래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지금 그래서 애국 투자가들 공매도를 친다는 겁니다. 제 말은. 그리고 펀드메탈을 보면서 비싸니까 애국 투자가들이 어제 110만 주 쳤어요. 공매도 가장 많이 쳤어요. 오늘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오늘 또 조사해 봤는데 어제 한 110만 주 정도 공매도를 나왔는데 오늘 아마 3, 40만 주 나왔을 겁니다. 오늘 애국 28만 주 잡혀져 있는데 아마 이거 애국인 투자가들 판 물량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차장고 이 종목이 가장 심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도 어떠냐? 대차장고가 지금 쌓여 있는 게 1740만 주예요. 그렇죠? 오늘 날짜로 지금 1740만 주지 않습니까? 대차 비율이 13.1%입니다. 2차 전지 중에서 대차장고가 가장 비율이 높은 게 포스코 퓨체엠이에요. 포스코 퓨체엠입니다. 약 15%입니다. 저는 이거 다 체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 수량으로 따지면 가장 많다. 그래서 이 종목이 가장 많이 나왔던 것 자체도 제 생각과 같이 외국인 투자가들도 이 종목이
지주회사로서 이게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그런 의미로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디까지 좀 빠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목표 주가 적정 주가는 있는데 그거 얘기하게 되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2차전지 떨어질 때 가장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주식이 2차전지 관련 종목 중에서 그 당시에 11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주식이 에코프로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저는 저는 반등시 매도 의견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6만 5천 원대까지 갔으면 좀 좋겠는데 워낙 많이 빠져서 다른 2차전지 관련 종목도 이제 그런 또 시각에서 외국 투자가들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현재 기술적으로 반등 목표 자체는 이제 6만 원을 깨지면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가격대는 기술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반등 목표 나올 수 있는 가격이 현재를 봐서는 5만 8천 원, 6만 원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는가. 이 정도까지 올라간다 하면 우리 시청자님 같은 그래도 조금 손실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저는 또 사는 것 자체는 좀 사더라도 오히려 포스코 피체미라든가 LNF라든가 좀 많이 떨어진 그쪽에서 좀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최근에도 에코프로 머티도 많이 떨어지죠. 에코프로 머티가 제가 판단하기에 에코프로 그룹 중에서 가장 비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종목도 좀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좀 주가 떨어진 국면 쪽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위해서 좀 그런데 일단은 기술적인 반등 목표를 좀 짧게 잡고 접근한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KG 스틸 9,500원에 비중 25%, 물도 못합니다. 언제쯤 털고 나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질문 주셨네요. 털고 나온다는 게 혹시 어떤 측면일까요? 수익 보고 나오고 싶다라는 이런 이야기인가요? 제가 이제 이런 게 좀 궁금한데. 왜냐면 이 KG 스틸은 여러분 아시지만 시장에서 거의 무한적인 소유주예요. 철강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라가는 모멘텀 이야기하고 증시에서 노이즈가 발생하는 것들 또 성장을 이야기할 때 철강주 얘기 잘 안 나오죠. 네. 언제 나오죠? 관세 매긴다고 할 때 철강주들 수혜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는 관세를 전방위적으로 매기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을 게 없지만 좋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철강주들이 우리 얘기 나왔다고 뭐 급등도 나오는 이런 형태에다가 알래스카 LNG 사업 추진하게 되면은 국내 강관부터 해서 미국 시장에서 점유가 높은 것들은 관세 없이 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감들. 이런 거는 사실 재료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테마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업이 등장하고 그 사업이 추진되고 그 사업의 기간 나오고 실제로 실적이 어느 정도 찍힐까까지 구체화되려면 시간이 당연히 필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건 재료 나오면 그냥 팔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철강주들 수급 들어올 때. 근데 그렇게 들어온다고 해도 사실 수급이 별로 그렇게 크지 않죠. 거래대금 많이 잡혔을 때는 100억 잡힙니다. 100억. 여러분 지금 방산주들은 거래 제일 안 잡히는 날이 몇천억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소외주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건데 얘를 제가 봤을 때는 이때 따라 들어가신 것 같아요. 이럴 때, 급등할 때. 이러면은 이제 버티는 게 사실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재료 같은 거, 테마, 제가 사실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는지. 테마 같은 게 붙어서 아마 급등이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사실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테마로 잡았다 하더라도 다음날 이렇게 급락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물론 제가 잡을 일도 없겠지만 잡았다라면 이거 시가에 털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이라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들고 가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 9,500원 가격을 다시 줄 가능성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이게 좀 차갑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차가운 곳입니다. 예. 똑똑하게 행동을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손실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잘 탈출하고 싶어요. 전 수익 보고 나가고 싶어요. 바램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투자자가.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잘못 들어가져 있는데 이거를 수익화하는 전략이라는 거는 없어요. 거기서 매수를 하지 말았어야지로 귀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희망적인 얘기를 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데 결과론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철강주는 앞으로도 소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테마 같은 게 타서 예를 들어 막 우크라 전쟁 막 이런 테마 붙어서 이만큼 올라가겠죠. 이런 거는 운이에요, 운. 그래서 이거를 보고 기다리는 거는 저는 알맞지 않다라고 보고 지금의 시점에서는 정리하는 게 오히려 맞다. 근데 이게 지금 이 빠지고 있을 때 시장 낙폭까지 맞아버린 상태라서 너무 싸요, 이렇게 팔면. 그래서 얘가 반등이 나올 겁니다. 시장이 올라오면서 같이 올라올 건데 그 구간이 한 7,000원 정도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면 이때는 전 주저하지 말고 던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손실 폭을 좀 줄이고 다른 섹터를 보시는 게 좋다. 이제 국내에 성장하는 섹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섹터들이 많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투자를 주식해서 돈 번다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때 그 사람들은 소외주를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외주들은 대부분 바닥을 깁니다. 근데 보면요, 내 주식 다른 애들이 다 잘 가는데 내 거만 바닥 기는 것 같죠. 우리 시장에 지금 양시장 합쳐서 상장된 게 한 2,600개 정도 종목이 되거든요. 그 중에 한 2,300개는 소외되어 있습니다. 중심, 압축되어 있는, 어차피 돈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애들끼리의 싸움만 나요. 거기 안에서 어떤 좋은 거를 볼까를 고민해도 가짓수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2,600개 안에서 고르려다 보면은 어려워집니다, 주식이.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소외주들을 타겟하는 거는 안 좋다. 내가 들고 있다가도 소외가 되면은 정리해야 될 판국에 애초에 소외주를 들어가는 거는 좀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좀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반등치 정리하시자. 7,000원 정도 가격대 오면은 정리하셔서 손실폭 줄이시고 다른 섹터로 갈아타는 게 좋아 보인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벌써 히든 카드 시간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예, 타이틀 보고 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히든 섹터 주제는 화장품으로 좀 잡아봤습니다. 오늘 화장품 종목들이 좀 많이 떴죠. 실리콘2가 거의 10%대 올라온 것 같고, 올라온 이유 자체가 아침에 이제 기사 내용 자체가 작년도 이제 수출 동향이 좀 나오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에 우리나라 수출이 프랑스가 미국 시장의 수출 1위였는데 프랑스를 제치고 K뷰티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미국 시장에서 1위를 기록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올랐어요. 그것 때문에 올랐는데, 제가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자체는 이제 같은 작년도 실적이니까 작년도 주가 반영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올랐 내용 자체는 작년도 수출 때문에 약간 모멘텀 부각됐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올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올해 중요한데, 오늘 그 3월달 화장품 수출이 좀 나왔습니다. 화장품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수출 지표를 보면 여러 가지 주목할 부분들이 있어요. 반도체도 11.3%가 증가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2월 달에 감소했다가 반도체도 증가했다는 자체. 그 다음에 이제 증가폭이 큰 게 조선 쪽에 선박 인도량이 많이 증가되면서 많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수출도 2월 달에 비해서 2월 달 0.3% 증가해서 3% 넘게 증가한 거 알고 있는데 그 수출을 주도했던 것 자체가 대표적으로 반도체와 선박이 주도를 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도 이제 소비자 섹터 중에서 눈에 띈 게 3월달 수출이 24.4% 증가했다. 1월달, 2월달, 3월달에 그 화장품 수출 보게 되게 되면 1월달은 좀 감소를 했어요. 그래서 화장품 수출이 다시 작년도에 반짝였다가 감소로 새로 돌아선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월달에 화장품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근데 2월달에는 23% 증가했고요. 그다음 이번 3월달도 24.4% 증가했다는 겁니다. 즉 2달 연속 증가했다. 누계로 제가 계산해 봤더니 거의 한 16% 가까이 증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결국은 1분기 실적에 반영이 좀 될 거잖아요. 1분기가 왜 중요하냐면 화장품이 작년도 1분기 때부터 좋아졌거든요. 작년도 1분기 때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기저 영향 때문에 작년도에 많이 좋아지면 올해는 실적 증가율이 제한적일 수가 있는 건데 일단 2달 연속 20%가 넘어갔다 하는 것 자체는 올해도 K뷰티의 대표적인 화장품이 수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 자체가 이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라든가 중동 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변화 효과 자체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중국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더 이상 중국 수출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화장품 종목들을 고를 때는 미국이라든가 북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유럽이라든가 수출 다변화 쪽으로 인해가지고 좋아지는 회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중국 쪽에 수출 비중이 많은 LG 생활건강이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관련된 종목들, 물론 아모레 퍼시픽도 북미 쪽에 코알라라든가 회사 자회사를 통해서 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중국 쪽에 비중이 많아요. 그래서 중국 외외 매출자 다변화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관심이
가져야 좀 된다.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관련 종목들 좀 보도록 할까요? 관련 종목들, 보시면 아모레퍼시픽,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실리콘2, 한국홀마, 펌텍 코리아입니다. 이 중에서는 제가 한국홀마를 한번 추천해 드렸었고, 코스메카 코리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메카 코리아는 예사가 이제 주 품목이 기초가 매출 비중이 약 60%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색조라든가 선케어가 각각 20% 정도 되는 ODM 기업입니다. 개발자 주문 상품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주 거래처가 주 예사 법인이 이제 국내 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법인이 약간 있고, 그 다음에 거의 미국 법인이 있습니다. 국내 쪽은 실적이 상당히 좋았어요. 근데 예사가 작년도에 이제 1, 2분기 실적이 좋다가 3분기, 4분기 실적이 부진한 이유 자체가 미국 쪽에 실적이 좀 부진했습니다. 중국은 계속 좀 다른 회사도 안 좋아지는 거니까, 특히 미국이 안 좋았던 것 자체가 미국 법인 자회사인 잉글 우드웹이라는 회사가 중국 쪽에서 용기 수급 차질로 수급이 차질이 발생이 좀 됨에 따라 가지고 작년 3분기부터 실적이 안 좋았거든요. 그 연결이 반영이 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이 이제 올해 4월달 이후부터 좀 해소될 거란 전망이니까, 그래서 자회사 잉글 우드맵이 실적이 좋아지겠죠. 그 최근에 잉글 우드맵에 대한 공개 매수를 통해 가지고 지분율도 30%대에서 50% 정도까지 늘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 자체가 해서 이제 미국 시장 자체는 이제 선케어 시장 자체가 본격적으로 개화가 좀 됩니다. 선케어가 자체는 미국 같은 경우, 선케어 같은 경우는 일반 의약품으로 분류가 좀 돼 있어가지고 FDA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이 진출하기 상당히 까다로워요. 근데 예사는 이미 잉글 우드맵 통해 가지고 허가를 좀 받아놨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국내 화장품 회사 중에서 미국의 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거의 몇 개 없습니다. 두세 개밖에 없습니다. 예사는 앞서 잉글 우드맵이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관세가 부각된다 한다 하더라도 요즘 이제 화장품 수출이 미국 지역이 많으니까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사가 생산 캐파가 작년 매출액이 5천억 정도가 좀 되는데, 예사가 현재 적게는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의 어떤 매출 달성할 수 있는 캐파를 갖춰놨기 때문에 증설 없이도 예사가 실적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품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사 실적을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에 거의 500억대 정도 영업이익이 난 회사고요. 올해는 700억 정도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쪽입니다. PR이 단위로 올해 10배밖에 안 되는데, 현재 화장품 회사들의 평균 PR이 14배, 15배 정도까지 작년에 실적이 좀 부진하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렇게 보면 예사가 주가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싸다. 그런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11연속 사고 있어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팔고 있지만 투신권을 중심으로 연기금이 계속 사다가 오늘 약간 좀 770주 매도가 좀 나왔는데, 수급 여건도 괜찮기 때문에 차트도 보면 거의 바닥권이죠. 그래서 현재 가격대에서 약간 오늘 좀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다른 것도 떨어질 때 종목이 안 떨어졌거든요, 최근에. 엊그제 월요일날 급락할 때도 별로 안 떨어졌기 때문에 따라가지 마시고, 매수 가격은 46,800원도 47,000원 아래권에 가능할 것 같고, 매도 목표 가격 1차 52,000원, 2차 58,000원, 손절 가격은 43,000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히든 섹터는요, 게임입니다.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게임주들은 지금 전체 섹터 분위기로 보면 그다지 좋지 않아요. 특히 좋은 애들이 몇 개 없죠. 네, 그래서 그 중에 괜찮은 종목을 좀 가져왔다고 얘기 드리고 싶고, 섹터로 보게 되면은 사실 분위기가 좀 호전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과대낙폭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주가가 저점 잡는 레벨에 대한 인식들, 그리고 개별적으로는 올해 신작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일단 출발 단계에서 크래프톤이라든지 지금 신작 발표에서 좋은 기대감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고, 또
제가 갑자기 기업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스포츠 게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 있죠. 거기서도 신작 기대감이 그대로 가지고 있고 또 개별적으로 신작이 올해 연속적으로 출연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대감 같은 경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 게임주들이 주도주로서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아직은 실적으로서의 퍼포먼스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실적이 좀 돼 있는 쪽을 보면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으로 좀 가져갔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문화 개방 기대감에서 중국 게임 판호에 대한 추가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일단 관심은 두자라는 측면으로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종목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뭐 얘기 드릴지는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봐요. 그렇죠? 실적이 좀 꼬꾸라져 있는 쪽 말고 제일 좋은 쪽 크래프톤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시황 이야기할 때도 또 강세 종목들에 대해서 구분지어서 제 공개방송 제 유튜브에서 이야기 드릴 때도 크래프톤 종종 코멘트를 드리는데 크래프톤 하나만큼은 저는 계속 관심 가져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지난 이제 4분기 실적 때 4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아무래도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있다 보니까 소폭 낙폭이 나왔습니다만 사실 다 만회했죠.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크래프톤 거의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측면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게 먼저 뭐가 있냐면 아직 지금 원툴이라고 사실 좀 비아냥을 받기도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배틀그라운드의 어마어마한 파급력이에요. 실제로 역대 최고 실적이 작년도에 기록이 됐는데 올해 좀 갱신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 했던 이제 8주년 기념 이벤트 같은 경우는 총 그러니까 최소 접속자 대비해서 총 접속자 계산하는 값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최대 접속자 값이거든요.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접속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이벤트에 대한 호응도도 좋고 그렇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벤트를 더 많이 추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전반 반응이 좋아지고 있는 게 아이돌들과 연계해서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이벤트들도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좀 점점 더 유저층이 두터워지고 있다라고 보는 건데 사실 국내 게임 중에는 이런 게임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이 갖고 있는 좀 독보적인 입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러면 크래프톤이 지금까지 신작 그렇게 많이 했는데 왜 아직도 배틀그라운드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신작 게임이 6개 발표됩니다. 그중에 출발한 게 지금 인조이 라는 신규 게임을 발표했는데 아직까지는 순조롭죠. 반응도도 괜찮고 그래서 물론 지켜봐야 됩니다. 신작 게임은 처음에는 막 좋아요. 근데 이게 몇 달간 지속이 되냐, 6개월 지속되냐, 1년 지속되냐 이런 측면들이 수치를 좀 다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출발 자체는 무난했다. 근데 앞으로 좀 지켜보자라는 측면이 있겠고 뭐 결국에는 게임주들은 어떤 종목이든 실적이 중요한 거겠죠. 제가 타겟하고 있는 거는 당장에 이제 1월 실적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간이 벌써 25년도 4월입니다. 곧 있으면은 이제 어닝 트레이딩 기간 들어가게 될 거고 실적 발표 기간 내에서는 좋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업들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저는 스크래프톤이 해당 기대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1분기에 이제 연초 제가 아까 이벤트들 이야기 드릴 때 제일 호응도가 좋고 그러니까 결제율도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연초 이벤트였거든요. 근데 올해도 해당 지점들이 그대로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저는 지금 가격대 고가권이긴 합니다만은 레벨 잘 지켜주고 있고 시장에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견고한 모습이 좀 더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덧붙여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바로 드려볼게요. 내일 시초가의 매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1차 목표가는 38만원, 손절가는 30만원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그 미국 시장의 ISM 제조 지표를 발표한 날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조금 최근에 경기 침체 논란이 있어가지고 제조 지표가 조금 중요하지 않겠나 지금 봤더니 예상치보다는 조금 안 좋게 나왔네요. 49.8이 예상했던 것 같은데 49.5. 그렇지만 현재 미국 시장은 견조한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번 주만 잘 넘기면 주부터는 좀 변동성이 좀 축소가 좀 되냐 하면서 축소가 좀 되면서 편안하게 좀 매매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또 기대를 해보고 다음 주에 그런 기대가 현실화됐으면 좋겠네요. 사실 저희도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신은 아니다 보니까 모든 걸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주가 레벨을 보면은 기대감은 좀 가지고 가도 되지 않을까 정도 판단이 될 수 있겠고요. 이번 주에도 우리 운용용님 공개 방송 있으시죠? 네, 저는 항상 일요일 날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일요일 날 찾아뵙고 있고 아마 내일 또 제가 아마 이 시간에 함께 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신의 한 수도 목요일 날 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마 일요일까지 저녁 시간 찾아뵐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이죠. 내일 오후 4시에 제 유튜브 김근우의 근본투자 채널에서 라이브 진행합니다. 제가 매주 월수금 오후 4시에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매크로도 나오는 게 많고 또 다양한 또 대외 변수가 많잖아요. 제가 그때 출신화된 트렌드들, 특히나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을 구체화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반등 사이즈가 어디에서 등장할지 정도는 유추가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이런 측면들은 내일 구체적으로 이야기 드려볼 테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야인시대가 보면은 되게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또 운영자님과 같이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이야기되는 것도 있는데 듣다 보면 또 재밌기도 하고 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래서인지 저희 화요일 팀이 좀 인기가 또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하여튼 오늘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